자, 지금부터 한 30분가량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행복에 대한 비전을 전달해 주실 분을 초대하겠습니다. 덴마크 행복연구소 소장이신 마이크 비킹을 모셔서 말씀을 듣겠는데요. 길지 않습니다. 30분간 행복연구소 소장님이 갖고 있는 그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이크 비킹은 세계 최상위 행복국가라고들 얘기하는 덴마크의 행복연구소의 CEO입니다. 여기 아마 기후변화 협약 이런 것들 때문에 코펜하겐에 가보신 분 계실 겁니다. 근데 코펜하겐은요, 제한 속도가 자동차 중심인 60km, 70km가 아닙니다. 거기에 제한 평균 속도는 자전거를 중심으로 한 20km쯤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속도를 더 높이, 더 빨리 가고자 하는 과거의 성장 중심적 담론에서 이제는 좀 천천히 가면서 삶의 질을 높이는 행복의 담론을 이끌어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이클 리킹 소장이 책을 쓴 것 가운데는 리케라는 말과 휘겔라이프라는 두 개의 단어가 있는데요. 휘겔라이프는 좀 편안하고 함께 따뜻한 그러한 삶의 과정을 얘기한다면 리케는 그 목표입니다. 리케를 한국말로 번역하면 행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자리에 계신 37개의 지자체 장님들과 생각이 거의 일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휘게라이프 또 리케의 세계적 전도사인 마이크 비킹 소장을 초청합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이크 비킹, 되게 이른 아침 시간 같아요. Can you hear me? 들리지가 않는군요. Can you hear me? 네, 잘 Yes. 들립니다. 제 목소리도 그래서 들리시나요? 지금부터 여기 대한민국의 광주에서 비킹 소장의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37명의 지자체장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30분간 행복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 분들을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국을 찾은 적이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직접 방문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정말 중요한 페스티벌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신 것에 대해서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자, 행복 페스티벌을 연다 혹은 행복연구소에서 일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항상 사람들은 아이스크림과 사탕 그리고 강아지들의 이미지를 떠올리고는 하는데요. 사실 행복이란 것은 과학과 대단히 긴밀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삶의 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크게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행복 그리고 정치와 관련해서 전 세계적으로 어떤 트렌드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지, 저희 행복연구소에서 어떤 작업들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행복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덴마크를 포함해서 북유럽 국가들이 행복 순위에서 상위권을 차지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꼭 말씀드릴 것이 영어가 제 모국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로 발표를 할 때에는 약간 얼굴을 좀 찡그릴 수가 있습니다. 외국어를 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연구소장답지 않은 얼굴이라 해도 좀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유엔에서는 행복 결의안을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이 결의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행복과 웰빙에 집중을 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집중을 하기를 촉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그런 노력을 해왔습니다. 유럽에서는 특히 영국이 많은 조치를 취했는데요. 매년 행복 지수를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국가로서 부를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더 나아지고 있다고 느끼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에 두고 있습니다. 좀 아시겠지만 또 지난 40여 년간 부탄이 세계 행복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한 국가이기도 했죠. 지금 보시는 사진에 오른쪽에 보이는 이 여성은 UAE의 행복부 장관입니다. 저와 함께 협약을 체결하는 모습인데요. UAE는 전 세계 7위의 부국인데요. 이제 행복 순위 역시 세계 5위권으로 발돋움하겠다는 국가적인 목표를 설정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뉴질랜드에서 저신다 아던 총리가 소위 웰빙, 행복 예산이라는 것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 예산을 통해서 국가의 정책이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측정하기로 했습니다. OECD는 전 세계적인 의제를 설정하는 중요한 기관 중 하나인데요. 역시 행복과 웰빙이라는 것을 중요한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OECD에서 개발한 더 나은 삶 지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지표 내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포함이 되는데요. 그 중에 포함이 되는 것이 삶에 대한 만족도입니다. 여기에 세부 지표들을 보시면서 이 중에서 나에게 무엇이 제일 중요한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 중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정부의 정책들 가운데에서도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를 보았더니 바로 삶에 대한 만족도다라고 가장 많은 사람이 답했다는 것입니다. 덴마크와 미국, 한국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삶에 대한 만족이라는 것을 정책적으로 다뤄야 하고 오늘과 같은 이런 행사에서 적극적으로 토론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행복과 삶에 대한 만족은 청년층에게 중요합니다. 미국의 대학들, 뭐 하버드, 예일 이런 대학들이 유명한데요. 이 두 대학에는 모두 행복과 웰빙에 대한 강좌들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대학의 역사상 가장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은 강의라고 합니다. 이것만 봐도 청년들이 삶의 질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 그리고 좋은 삶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들이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어떤 지원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네, 저희 행복연구소에서 그리고 아마 여러분도 노력하고 계실 부분이 행복과 웰빙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겠죠. 물론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뭐 행복, 웰빙, 좋은 삶, 삶의 질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좀 복잡하고 폭넓은 의미를 가지고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행복이라는 똑같은 단어를 쓰더라도 의미가 다른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행복의 구성 요소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그것을 측정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아주 새로운 접근법도 아닙니다. 경제라는 것 역시 굉장히 복잡한 현상이죠.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GDP도 보고, 인플레이션도 살펴보고, 실업률도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파악하려고 합니다. 행복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을 그래서 저희 행복연구소에서 측정을 할 때에는 OECD의 행복 측정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크게 세 가지 차원을 다루게 됩니다.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 그러니까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삶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0에서 10까지 나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점수를 매겨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항상 발간을 하는 행복 보고서에도 포함이 되는데요. 내일 또 새로운 버전의 보고서가 발간될 예정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살펴보는 차원은 정서라는 차원입니다. 정서란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어떤 감정을 느끼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우리가 행복했는지, 새로운 영감을 받았는지, 다른 사람들과 연결돼 있다는 느낌을 받았는지,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았고 우울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정서에 대한 부분은 수치가 상당히 많이 변동을 합니다.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이 실제로 그렇기 때문이죠. 그리고 주말에 측정을 하게 되면은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도 있습니다. 또 금요일이 월요일보다 더 행복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긍정적인 감정들을 느끼게 되면은 우리 삶에 대해서 더 많은 만족도를 느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삶의 만족 차원과 정서라는 차원은 어느 정도 겹쳐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차원은 유다이모니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것은 행복감이라고도 옮길 수 있는데요.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의미가 있는 삶, 목적이 있는 삶, 이라고 많이 정의를 하는데요. 그렇게 삶에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다라고 얼만큼 느끼느냐 하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런 측정을 할 때에는 원칙들이 있습니다. 행복을 결정하는, 즉 내가 행복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한 주관성이 강하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만 합니다. 스트레스나 우울증 혹은 외로움에 대한 측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관적으로 나 자신이 삶을 어떻게 경험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행복을 측정할 때 다수의 사람들을 장기간에 걸쳐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산에서 1만 명에 대해서 행복을 측정을 하기로 했다라고 한다면 이 10,000명에게 10년 동안 굉장히 많은 일이 일어나겠죠. 결혼한 사람도 있고 아이가 생기는 사람도 있고 승진하는 사람도 있고 해고를 당하는 사람도 있고 서울로 이사 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 속의 변화들이 사람들의 느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시간적인 이런 기간을 두고 측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에 대한 만족도가 언제 올라가고 내려가는지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평균적으로 예를 들어 결혼과 같은 하나의 사건이 삶에 대한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북유럽 그리고 덴마크와 같은 국가들이 행복 순위에서 상당히 높은 순위에 올라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2012년부터의 유엔의 세계 행복 보고서의 결과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까지 이 순위가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요. 북유럽 국가들 또 아이슬란드들이 항상 10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반면 시리아나 남수단과 같은 분쟁 지역 같은 경우에는 행복 순위가 상당히 낮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 외에도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들이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행복에 대한 즉 각 국가별 행복 수준의 차이의 75%는 6가지 요인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1인당 GDP, 둘째,
건강, 셋째 자유, 넷째 신뢰, 다섯 번째 사회적 지원, 그리고 여섯 번째 친절 혹은 관대함입니다. 물론 돈이 삶에 대한 만족도에 분명히 영향을 미칩니다. 행복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각 국가별 GDP를 비교해 보면 여기서는 1인당 GDP를 비교한 것인데요.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 부유한 국가일수록 더 행복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초록색 선을 보시면 평균적으로 1인당 GDP와 행복도의 상관관계가 강하게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 자세히 보시면 다른 차이점들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GDP 수준을 가진 국가들 사이에서도 행복도가 다르게 나타나죠. 이것을 보면 자신의 즉 돈을 행복으로 전환시키는데 더 성공적인 국가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국가들도 있습니다. 이제 21세기가 되면서 많은 국가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부를 국민들의 행복으로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을 찾아가고 있는 것이고요. 저와 같은 연구자 그리고 정책 당국에서 앞으로 답해야 될 문제일 것입니다. 개인 차원에서 연구를 해보아도 소득이 행복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소득이 높을수록 평균적으로 더 행복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저소득에서 중소득으로 올라갈 때에는 행복 지수 혹은 삶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반면 중소득에서 고소득으로 올라갈 때에는 삶에 대한 만족도가 증가하긴 하지만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득이 증가할 때에도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적용이 되는 것이죠. 저는 지금 아침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이제 커피를 한 잔 마셨는데요. 제가 만약에 여덟 번째 커피를 마시게 된다면은 그 커피를 그렇게 즐기지 못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더 같은 것을 많이 가지게 될수록 그 효과는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돈이 많을수록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돈이 많이 없다면, 즉 저소득층이 된다면 행복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내가 비교하는 대상들, 나의 이웃들과 비교를 했을 때 어떠한가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기 지인들보다 $100를 더 버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그러한 사회적인 부의 평등 역시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금 설명드릴 통계는 세금과 관련된 것인데요. 미국에서 많은 언론이 덴마크인들에게 물어보곤 합니다. 덴마크에서는 세금을 굉장히 많이 내는데 어떻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있느냐? 덴마크에서는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기꺼이 납부한다라고 하는 태도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저희는 이것이 정부에서 가져가는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집단적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병원에 투자하고 거주 환경에 투자하고 나와 나의 친구들, 나의 이웃들의 삶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 차원에서 삶의 질을 개선해 나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는 요소들을 최대한 완화를 하는 것이죠. 그 중에 중요한 몇 가지 요소들을 사례로 말씀드리면
보편적인 무상 보건 의료가 있겠고요. 또 남녀 평등도 있습니다. 무상 대학 교육, 그리고 관대한 실업급여, 그리고 연금 제도 등이 있습니다. 이런 제도들은 바로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요소들을 없애주는 것이죠. 불행한 상태에 빠질 수 있는 사람들을 잘 돌볼 수 있는 그런 제도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행복 지수를 높이고자 한다면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을 최대한 줄이는 방식으로 세금을 투자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들은 우리의 도시의 디자인들을 몇 가지 보여드리는 것인데요. 코펜하겐의 자전거 도로들입니다. 저는 차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필요가 없기 때문인데요. 코펜하겐에서는 자전거 전용 다리를 운하에다 놓기도 했습니다. 왼쪽 위에 보시면 그 다리가 보이고요. 왼쪽 아래 사진을 보시면 쓰레기통이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들이 물건을 버리고 가기에 적당한 각도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도시들이 자동차가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디자인될 수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 생각합니다. 차를 타기보다는 자전거를 또 걸어 다니도록 장려를 하는 그런 도시를 디자인하는 것이죠. 많은 도시에서는 비싼 차를 소유하지 않으면 마치 2등 시민인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게 만드는 그런 도시들이 여전히 많은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로 건강한 방식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좋은 사회는 행복에 붙어 있는 가격표를 제거하는 사회이다. 또 한 가지 그런 코펜하겐의 측면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제 가장 큰 취미 중에 하나가 일 끝나고 친구들이랑 같이 수영을 하러 가는 건데요. 네, 제가 지난 여름에 수영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시민들이 마음 편히 이렇게 수영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곳에 수질 관리에 역시 많은 세금을 투자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표현입니다. 행복한 사회는 행복의 가격표를 붙이지 않는다. 돈이 많든 적든 간에 누릴 수 있는 행복의 수준에 크게 차이가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중이 즐길 수 있는 공원이 많다면 내가 굳이 돈을 들여서 그런 환경을 사지 않아도 되겠죠. 다음 요소는 바로 건강입니다. 행복한 국가는 국민들이 건강한 국가입니다. 건강한 국가는 사람들이 그만큼 운동을 많이 하는 국가이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운동을 많이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인프라를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펜하겐 같은 경우에도 자전거를 타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선택이 되도록 도시를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측면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행복이라는 것은 정신적, 사회적, 그리고 신체적 웰빙과 다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탈은 제가 5년 전에 한국에서 만난 한 청년이 저에게 선물로 준 것인데요. 우리가 항상 얼굴에 가지고 다니는 그런 억지로 짓고 있는 그런 표정들을 없앤다면 더 행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받았던 선물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항우울제 소비량을 볼 수가 있는데요. 놀랍게도 북유럽 국가들의 항우울제 소비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일 위에는 아이슬란드가 있고요. 덴마크 같은 경우에도 OECD 중에서 5위의 항우울제 소비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항우울제 소비량과 자살률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오히려 아래쪽에 항우울제를 적게 복용을 하는 그런 국가에서 자살률이 오히려 높게 나타나는 경우들도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차이가 왜 나타날까요? 정신질환에 대해서 얼마나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리고 정신질환을 관리를 할 수 있는 의약품에 대해서 얼마나 정부가 지원을 하는가가 대단히 중요한 요소임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덴마크는 사실 과거에 세계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편이었습니다. 1980년대 에는 인구 10만 명당 32명에 달했는데요. 많은 노력을 통해서 자살률을 많이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10만 명당 9명 정도까지 낮아졌는데요. 그렇게 된 데에는 자살 예방을 위한 직통 전화, 의약품과 같은 노력도 있었습니다만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바꾼 것이 가장 큰 효과가 있었습니다. 덴마크에서는 많은 유명 인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신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의 경험, 자신의 가족들의 경험에 대해서 대놓고 이야기를 했죠. 총리, 그리고 유명 모델, 배우들이 우울증과 편집증, 불안증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역설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행복을 위해서는 정신질환에 대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행복 지수가 북유럽에서 높은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신뢰입니다. 정부에 대한 신뢰, 그리고 사회적으로 서로에 대한 신뢰가 높다는 점이죠. 신뢰라는 것은 측정을 할 때 여러분은 정부를 신뢰하십니까? 라고 물어봐도 되겠습니다만 사실 코펜하겐 거리만 걸어 다녀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유모차에 아이를 그냥 태워둔 상태에서 카페나 식당에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들을 너무나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신뢰도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런 방법도 씁니다. 지갑에 돈을 넣어놓고 이것을 그냥 길거리에다가 버려뒀을 때 지갑 속에 돈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돌아오는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를 도시별로 측정을 할 것인데요. 신뢰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지갑이 그대로 돌아오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신뢰가 높다는 점이 북유럽 국가들의 행복 지수가 높은 중요한 이유이고요. 그럼 신뢰가 왜 높은가에 대해서 한 발 더 들어가 보자면 경쟁보다 협력을 가르치는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결국 교육 체계의 문제인데요. 여러분이 정책에 대해서 고민하신다면 바로 이 교육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내가 하다고 해서 타인이 행복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우리 모두 함께 행복할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정책을 통해서, 인프라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번영하고 또 협력할 수 있다. 라는 것을 교육에서 얼마나 가르치느냐 역시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바로 자유입니다. 인간 자유 지수와 행복 지수 사이에는 강력한 상관관계가 있는데요. 제가 또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시간에 대한 자유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나 한국에 살다가 영국이나 북유럽 국가들로 와서 일을 하게 되면은 삶의 질이 굉장히 높아지는 걸 느낍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가족 친화적인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그래프는 아이가 있을 때와 없을 때 행복 지수가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제일 오른쪽에 미국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아이가 있는 경우에 아이가 없는 사람보다 12%더 불행하다는 뜻입니다. 제일 왼쪽엔 포르투갈이 있습니다. 아이가 있으면 8%더 행복하다는 뜻입니다. 스페인 역시 왼쪽에 있는데요.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왜 이쪽에 있을까요? 아이를 키울 때 조부모 세대까지 함께 참여하면서 함께 키우기 때문인데요. 역시 이 왼쪽에 있는 국가들의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아플 때 쉽게 병가를 낼 수가 있다면 아이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의 행복도가 높아지겠죠. 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좀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을 추구합니다. 지난 10년간 40여 개국의 국민들과 대화를 해봤습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을 원한다는 것을, 그리고 좋은 삶을 원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사회와 정책이 어떤 여건을 만들어내느냐가 결정적이라는 사실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성공적인 국가 혹은 성공적인 도시, 성공적인 지방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부를 좋은 삶을 위한 여건으로 만들 줄 아는 그런 국가, 그런 도시일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처럼 중요한 행사를 개최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행복연구소를 찾아오는 외국분들 중에 한국분들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를 하는데요. 이처럼 한국이 세계의 여러 국가로부터 영감을 얻고자 하는 굉장히 개방적인 국가라는 사실을 저는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얘기였고요. 우리 사회의 가지고 있는 캐피탈, 자산을 어떻게 사람들의 삶을 개선시켜서 행복하게 할 수 있겠는가? 저는 이런 혁신의 주체가 바로 지자체장이라고 생각하고요. 지자체장은 그런 면에서 조그만 하나의 사회를 만들어내는 핵심 혁신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아스팔트 깔고 아파트 짓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필요한 삶의 가치와 행복, 자유, 신뢰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혁신가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Thank you so much. 그러면 저희 여기에서 지자체장께서 질문 딱 하나만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짧게 한국말로 얘기하시면 저희가 번역해서 마이크에게 전달하고 마이크에게 한 1분 정도의 답을 듣도록 할 텐데요. 혹시 한 말씀 하실 분 손을 들어주시면 좋습니다. 우리 서대문 구청장님 한번 해봐 주시고요. We have one question for you, and please and listen the questions and answer just 1 minute later. 오케이, 해주세요. 네, 한국과 덴마크의 행복을 비교하면 한국은 GDP는 높아졌지만 아직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덴마크처럼 행복하려면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마이크 선생님께서는 어떤 걸 먼저 좀 한국이 바꿔가야 좋을지 가지고 계신 생각을 좀 얘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네. 네, 몇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앞서 덴마크 대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덴마크 역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고 또 저희가 한국에서 배우는 것들도 굉장히 많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I think one area for potential development 한 가지 한국이 더 잘할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리자면 교육을 꼽고 싶습니다. have achieved wonderful things in terms of education. 교육에 관해서 한국은 굉장히 많은 성과를 이루어 왔습니다. 그리고 1인당 GDP도 지난 수십 년간 계속 성장했죠. 하지만 저는 그와 함께 개인적인 차원에서 행복과 부를 서로 분리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중요하긴 하지만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많은 국가에서 아이들은 커서 변호사가 되든지 의사가 되든지 아니면 부모를 실망시키든지 셋 중에 하나밖에 없다. 벌써 그렇게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삶에서 자신의 진로를 찾아 나갈 때 변호사나 의사가 되지 않아도 좋은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노력이기도 하고 우리의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시민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다. 부자이든 아니든 간에 말이죠. 거기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에 대한 낙인을 없애야만 합니다. 그것이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두 가지만 꼽자면 교육과 정신질환 부분이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에 좋은 답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지자체장들께서 모처럼 광주에 시간을 내서 오셔서 한 두 분 정도 더 시간을 할애해서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청장님처럼 한번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덴마크에 직접 전달을 해서 답을 얻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대덕에서 혹시 질문이 없으십니까?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시고요. 잠깐만요. And one or two more question, please. 네, 해주시죠. 네, 행복 대덕을 지향하고 있는 대덕구입니다. 네. 예, 저희가 이제 초기에 행복 지표를 만들고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과연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관심이었고 설계를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해 나가고 마지막 지표를 그렇게 설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덴마크도 국가 정책이나 지방 정부 정책에서 행복 지표를 만들어서 추진을 하시겠지만 덴마크 시민들과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설계를 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시민들의 요구는 어떠했는지, 또 시민들의 평가는 어떻게 반영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 같고요. 또 하나 질문을 우선 같이 하고 답을 듣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할 시간도 주고요. 혹시 한 분 더 있으실까요? 네. 좋은 강의 잘 들었는데요. 아까 그 청년층의 행복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청년층 행복 증진을 위해서 어떤 정책들을 펴고 있는지. 네, 짧은 질문입니다. 청소년들의 행복을 위해서 특별하게 갖고 있는 덴마크의 행복 정책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함께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질문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질문해 주신 분께는 일단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시민들의 행복을 측정을 하고 계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저는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측정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측정을 먼저 하고 그 다음부터 우리가 행복과 삶에 대한 만족을 개선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덴마크 지방 정부들 역시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타워라고 하는 코펜하겐 바로 옆에 있는 그 지역에서는 외로움, 사회적 연결, 공동체 의식 이런 요소들이 행복과 불행의 중요한 구성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커뮤니티 센터 그리고 어떤 사회적 활동들이 장려가 되어야지만 외로움을 줄이고 공동체와 이웃들에 대한 소속감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청년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덴마크에서 청년의 행복과 관련된 중요한 성과가 있었다면 바로 정신질환에 대한 개방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신질환에 대해서 청년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이야기하고 어디에서든 내가 정신적으로 힘들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괜찮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덴마크에서 강조하는 것은 협력의 정신을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협력할 때 우리가 모두 더 잘 살 수 있다. 그래서 협력이 경쟁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덴마크의 또 행복 지수가 높은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 변호사도 좋지만 목수가 되는 것도 좋다. 어떤 직업을 가지든 어떤 진로를 가지든 좋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네, thank you so much. 아직도 좀 궁금한 게 있다. 우리 이지훈 한국의 행복연구소 소장님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하시고요. 우리 이항진 여주시장님, 뭐 행복 여주인데 한번 마지막 라스트 퀘션. 그 사이에 되게 감사해요. 마이크 지금 되게 아침 이른 시간이에요. 아침 7시인데 혹시 당신의 휘게 라이프에 방해가 안 됐는지 되게 우려스럽다고 저기 번역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네, 좋습니다. 네. 하시죠. 네.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덴마크의 경우에는 자살하시는 분들이 10만 명당 30명이었는데 그걸 9명으로 줄인 것은 나름대로의 정책적 변화가 있었다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정책적 변화와 지방정부의 정책적 변화, 정책적 변화를 이루기 위한 각 정부의 구성 요소들의 노력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지 조언해 주실 게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이항진 시장이 어려운 질문에 답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잠깐 기다렸다가 답을 들어보겠습니다. So, but it's a very good question. 네,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Right, there were policy changes as well. 네, 정책적 변화도 있었고요. Change around the conversations there, cultural change. 문화적 변화도 함께 있었습니다. Suicide hotlines. 네, 자살 예방 전화를 만들었습니다. Suicide.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상담 전화를 24시간 운영했고요. 또 다른 정책으로는 Of the methods that people were applying when they committed suicide. 자살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From the gas that were in the stoves. 예를 들면 가게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자살용 가스를 제거한다든가 혹은 약국에서 한 사람이 한 번에 살 수 있는 약의 개수를 줄인다든가 혹은 포장 단위를 작게 만드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약 한 병에 알약이 60개가 들어있는 것과 30개가 들어있는 것은 결과가 다르겠죠. 자살은 계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spontaneous, and 물론 우발적으로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300 pills at home. I take one pill, and the next week I 자, take another. 만약에 집에 I have 알약이 300개가 있다라고 생각해 볼까요? still at home. So at any random time, if I started out with 300 pills, I'm more likely to have too many pills. 처음에는 그 약을 정해진 용량대로 조금씩만 복용을 한다 하더라도 어느 날 많은 알약을 한 번에 복용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큰 것입니다. 한 통의 알약이 그렇게 많다면요. 근데 애초에 그 한 통의 알약이 적다면 치명적인 그런 수준의 알약을 복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그만큼 줄일 수 있겠죠. 그런 수단들을 제거를 하는 것이 효과가 있었습니다. 네. 또 정책적으로는 항우울제의 비용을 낮추었습니다. 정부 보조금을 늘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적은 비용으로 정신질환에 대해서 항우울제를 복용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렇다고 이런 조치들이 따로따로 하나씩 이루어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과 또 문화적인 그런 사회적인 담론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네. 자살률이 감소했다고 고맙습니다. 생각합니다. 이제는 마무리해도 되겠죠? 우리 박수로 한번 전달하겠습니다. 되게 이른 시간인데 이렇게 참여해 주신 마이크 비킹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벌써 사라졌군요. 네, 비킹이 바이킹의 비킹 아닌가 싶어요. 바이킹의 후예같이 잘생겼습니다. 최고의 자살률, 그러나 우울증에 대한 대처 없고요. 최저의 출생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가졌을 때 얼마나 더 행복해지는지, 더 불행해지는지에 대한 측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수천억, 수조 원의 자살 예방 프로젝트와 출생률 증가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지만 적확하게 개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쩌면 오늘 짧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덜란드의 덴마크의 인사이트, 그게 우리 지자체에 널리 퍼져서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너무 아쉬운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충분히 화두를 준 것 같고요. 다시 한번 화두를 한다면 우리의 문제의 해결은 덴마크에 있지 않습니다. 덴마크가 인사이트를 주고 바로 37개 지자체 장들께서 현장에서 스스로 답을 만들어 내셔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서 덴마크의 행복연구소 소장 마이크 비킹을 모시고 들어본 기조 강연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